여러분, 제 이름은 장미숙입니다. 올해 62이고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과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2달 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예비 사돈이 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0년 전 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원망했던, 가장 증오했던,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며느리가 될 여자의 아버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고, 지우려고, 용서하려고 애썼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고,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한 행동, 그리고 그가 꺼낸 이야기들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42이었고 남편은 46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수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15년을 모았더니 3천만 원이 모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우리 노후도 준비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신문에서 부동산 투자 강연의 광고를 봤어요. 강사 이름이 정태원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나와 있었고 무료 강연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강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우리 같은 50 전후의 중년들이었고 다들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원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딱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양복도 멋있게 입고 말도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투자하면 돈을 벌고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어떤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곧 발표할 거라는데 지금 그 근처 땅을 사두면 1년 안에 최소 2배는 오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자료와 그래프를 보여줬고 과거 자기가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보여줬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했어요.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걸어요?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회야. 우리가 평생 일해봤자 이런 큰 돈 모으기 힘들어. 근데 이걸로 돈을 2배로 불리면 수연이 대학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훨씬 편해질 거 아냐. 그 말에 저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3천만 원 전부를 넣었습니다. 정태원이 소개한 투자 상품이었는데 서울 근교의 어떤 땅을 공동으로 사서 개발 후에 수익을 나눈다는 것이었죠. 계약서도 썼고 등기도 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정말 기대에 부풀었어요. 정태원한테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도 왔고 실제로 그 지역이 신문에 몇 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집에 오면 봤지,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신이 났어요.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원한테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사무실에 찾아가도 없고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8개월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의 개발 계획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태원이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속인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산 땅이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농지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땅은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들 손을 거쳐간 거였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손해를 봤던 악성 땅이었어요. 정태원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우리한테 판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니,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싸웠어요. 남편은 자책하며 울었고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기어코 하자고 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원은 이미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계약서상으로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가 직접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민사상 일부 책임만 지고 얼마 안 되는 배상금만 내고 끝났어요. 우리가 받은 건 300만 원. 3천만 원을 날리고 300만 원만 돌려받은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 일을 더 늘렸고 남편도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대학에 갔고 자기가 알아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자책을 많이 했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5년 전 남편은 간암 진단을 받았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당신 고생시켰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며 혼자 살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저는 62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니. 저는 당장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죠. 아들은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라고 했고 나이는 30, 착하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서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꽤 괜찮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곧 올 거야 하고 말했죠. 5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 그리고 중년 부부. 아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상대편 남자, 예비 사돈이 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원.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늙긴 했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장미숙 씨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정태원의 아내가 남편을 쳐다봤고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태원이 깊게 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장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식당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거의 망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태원이 다시 말했어요. 그때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 일이 제 가슴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으로 남아 있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냥 짐이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인생이 무너진 거였어요. 우리가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아들은 빚을 지고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일로 너무 자책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몸이 망가져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선생님한테는 그냥 사업상 실패였겠지만 우리한테는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였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태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남편한테서 예전에 사업 실패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적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숙 씨, 제가 20년 전에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 이후로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가 피해를 드린 분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상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갚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속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제 남편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겪은 고통은 지워지지 않는데요. 정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 결혼 이야기를 하러 온 자리입니다. 제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장미숙 씨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딸과 장미숙 씨 아드님의 결혼을 반대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수연 오빠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은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젊은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말했어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정태원 씨, 저는 20년 동안 선생님을 정말 원망했습니다. 증오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솔직히 지금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젊은 여자도 잘못이 없잖아요. 아버지 잘못 때문에 딸이 피해를 보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정태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을 용서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다만 아이들 결혼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하게 해주고 싶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태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나 아이들 결혼식 같은 필수적인 자리 말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게 아직도 힘들어요. 정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숙 씨. 그의 아내도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며느리 은지가 저한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수연 오빠 정말 잘 모시고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그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해.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도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태원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장미숙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짐되기 싫었어. 넌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요. 엄마가 혼자 다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으려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정태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원망.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늙었구나.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싸우던 날들, 아들이 장학금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던 그 순간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나?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옥순 씨, 저보다 5살 많은 67살 할머니입니다. 사장님, 어제 상견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전날 상견례 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잘 됐어요. 며느리감은 어때요? 착해 보이던데요? 그럼 다행이네. 요즘 착한 애들 찾기 힘든데. 김옥순 씨는 파마를 하시는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본인 아들 결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저는 듣다가 문득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김옥순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 후회야 많지.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 후회하면서 사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남은 시간이나 잘 살아야지 뭐.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정태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택배 상자를 바라만 봤어요.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장미숙 씨께 먼저 이렇게 연락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것만은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일로 제가 선생님께 끼친 피해를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통장 안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잃으신 3천만 원의 20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원 올림.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돈. 아니, 더 많은 돈.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야 하나, 돌려줘야 하나. 이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그냥 당연한 보상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태원한테서 온 택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엄마가 받고 싶으시면 받으시고 받기 싫으시면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은 어때? 저는요, 엄마가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20년 전에 받았어야 할 돈이고.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는 건 아니고 정태원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로요. 정태원 씨께. 통장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선생님을 용서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의 문제더군요. 선생님이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저희는 사돈 관계가 됩니다.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서로 예의는 지키며 지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딸이 될 은지한테는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장미숙 올림.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20년 동안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정태원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장미숙 씨께. 편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보상일 뿐이지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요. 그리고 은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 딸이지만 앞으로는 선생님 딸이기도 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태원 올림. 그 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5천만 원으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면 어떨까? 저는 항상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 가고 남편이 먼저 떠났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자. 혼자서라도.
저는 여행사에 가서 유럽 여행 패키지를 신청했어요. 2주일짜리요. 미용실은 잠깐 직원한테 맡기고 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62의 나이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유럽.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벤, 로마의 콜로세움.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게 뿌듯했어요. 여행 중에 같은 패키지에 참여한 다른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중장년층이었는데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 평생 모은 돈으로 첫 여행을 떠난 분.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상견례 이야기까지.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공감해 주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장 선생님은 잘하신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정작 지금을 못 살아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2달 뒤요. 그래? 벌써?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제가 하객 명단 정리하는데 엄마 친구분들 중에 초대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미용실 단골 손님들, 동네 친구들. 응, 몇 분 계시긴 한데 리스트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네, 엄마. 그리고 엄마, 결혼식 날 엄마가 예쁘게 입으셔야 해요. 옷세로 맞추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드디어 새 가족을 만든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은지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같이 예단도 보러 가고 패백 준비도 의논하고. 만날수록 은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응? 아버지가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하세요. 매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셨다고,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그 일은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일이지 너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어머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불편하긴 해. 솔직히. 근데 그게 너 때문은 아니야.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 거지. 결혼식 한 달 전쯤 정태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결혼식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다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태원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전보다는 조금 편한 표정이었어요. 장미숙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 비용 말인데요. 제가 전부 부담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반반 냅시다. 하지만 제가 정태원 씨.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빚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보상도 이미 하셨고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양쪽 부모가 똑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죄책감 때문에 더 내시는 건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정태원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식장에 갔어요. 아들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은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식장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 신랑 신부 맞절, 패백.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은지가 제게 큰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 그리고 신랑 측 부모로서 정태원과 그의 아내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과 은지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도 건강하세요. 너희나 잘 다녀와. 아들 부부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렸구나. 더 이상 제 아들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조금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려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 아니 지난 62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후회되는 순간들, 감사한 순간들. 모든 게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더라고요. 며칠 뒤 김옥순 씨가 미용실에 오셨어요. 사장님, 결혼식 잘 끝났어요? 네, 언니. 잘 끝났어요. 축하해요. 이제 홀가분하겠네. 그렇긴 한데 또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사장님 인생 사세요. 지금까지는 애들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본인 위해 사는 거예요. 김옥순 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먹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은지가 임신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진짜야? 네,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6주래요. 아이고, 우리 손주.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손주라니. 제가 할머니가 되다니. 엄마, 울지 마세요. 이건 기쁜 눈물이야.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온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나 상처가 아니라 그 실패와 상처에 붙잡혀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정태원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남편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했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게 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제 마음만 병들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 일은 잘못된 거고 정태원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저는 62입니다. 통계상으로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85세쯤 된다고 하니 제게도 아직 20년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채울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경험과 행복으로 채울 건지는 제 선택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앞으로 여행도 더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도 봐주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과거의 어떤 일에 붙잡혀 계신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은 지금 아마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정작 여러분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걸렸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정태원. 그 순간 제 인생이 흔들렸지만 결국 그 흔들림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노후를 위협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미움과 원망이라는 걸.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그 자유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장미숙이었습니다.